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Having it all. 지은이 존 아사라프. 그는 가난한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나 소매치기로 푼돈을 버는 거리의 문제아였으나 시급지 아르바이트를 통해 우연히 슈퍼리치들과 교류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그는 젊은 시절 잡지에서 멋진 저택의 사진을 보고 오려서 보관했는데 우연히 바로 그 집에 이사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다. 우연의 연속으로 보이는 사건들이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필연을 찾아냈다. 슈퍼리치들과의 교류를 통해 부자에게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행동신경과학을 공부하며 꿈꾸던 집에 이사하게 된 원인을 밝혔다. 그는 이런 내용을 하나의 이론으로 정리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만들고 전파했다. 2장.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신은 엄지나 검지로 가슴을 두드리며 자신을 가리킬 것이다. 아니, 그건 당신의 몸이라고 하면 당신은 이름을 댈지도 모른다. 그건 역시 틀린 대답이다. 이름은 태어날 때 받은 것이고 분명 당신은 그 전부터 존재했다. 당신은 부모님이 당신을 알아채기 전부터 존재했다. 당신을 창조하기 위해 무엇이 있어야 했는지 잠시 생각해보라.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쳐 지각 있는 생명체, 즉 인간이 탄생했다. 지적인 에너지가 끊임없이 번식하고 세대를 거칠 때마다 더욱더 영리해졌다. 그리고 두 개의 세포가 결합해 기적적으로 증식해서 하나의 몸과 뇌가 생겨났고 그것이 지구상의 다른 생물과 경쟁한다. 이 새로운 유기체가 완벽한 지적 에너지의 덩어리로 곧 우리 눈에 견고해 보이는 형태로 성숙했다. 그렇지만 당신은 단순히 하나의 몸 또는 뇌가 아니다. 당신의 몸과 뇌는 당신의 일부일 뿐이다. 당신이 이곳에 존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지능과 질서가 제자리에 오고 인간을 만드는 창조적 힘이 각기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는 사실은 당신은 인정해야 한다. 아마 당신은 대단히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우주가 오래전 우연히 발생할 확률은 마치 현대의 인쇄기가 폭발해 최신판 메리엄 웹스터 사전을 만들어낼 확률과 맞먹는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재료는 인쇄소에 다 있고 자, 폭발이 일어났다. 수많은 종이가 공중으로 날아가고 잉크가 사방으로 뿌려지며 기계가 작동했다. 무질서한 가운데서 단어가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고 뜻이 적힌 책이 펑하고 멋지게 묶여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과학적 증거를 좋아한다면 다음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팽창하는 우주 안에서 살고 있다. 우주는 매 초, 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진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은하의 속성을 연구해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관측함으로써 안다. 그렇다면 시간을 뒤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은하들은 서로 점점 더 가까워져 결국에는 태초의 한 점으로 곧 과학자들이 특이점이라 부르는 것으로 수렴될 것이다. 처음이 있었다면 반드시 원조, 창시자, 조물주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원인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가능할까? 아마도, 하지만 논리적이지 않다. 그것은 화학과 물리학의 모든 과학 법칙에 반한다. 우리의 우주에 원인이 없다고 믿는 것은 물질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과 완전히 모순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물리적 세계는 그 자체로 증거가 충분하다. 마이클 베이는 1996년 그의 책 다윈의 블랙박스에서 혈액의 복잡성에 특별히 응고하는 성질에 경탄했다. 그는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를 자제하며 설명한다. 혈액 응고가 다윈의 자연 선택이라는 방식, 단독으로 생길 가능성을 자신은 믿지 않는다고 말이다. 뭔가 다른 것이 반드시 개입되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설계된 것이 틀림없다고 말이다. 만일 당신이 설계자, 즉
내가 신이라 부르는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이 책은 당신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말하는데 당신은 무한 지능으로 구성되었고 당신을 창조한 그 존재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 존재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부르면 된다. 당신은 그 존재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당신이다. 이것이 우리가 나는 이라고 할 때 의미하는 나다. 바다의 물 한 방울 속에 바다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물 한 방울은 그것 아닌 다른 것이 결코 될 수 없다. 당신이 근원을 얼마나 받아들이든 상관없다. 그것은 우리가 물이라 이름 붙였으므로 물이다. 물은 실제로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로 구성되었다. 당신과 나와 마찬가지로 일정하고 정돈된 진동의 형태로 있는 에너지다. 에너지가 단단히 뭉치면 액체 또는 고체 형태로 나타난다. 물에 열을 가하면 액체가 증기로 바뀌며 그것을 구성하던 원소들이 대기로 나간다. 육체가 죽을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몸을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들이 흩어져 원래 그것들이 나왔던 근원으로 돌아간다. 나는 나의 정신과 몸의 체계를 F-16 전투기에 비유한다. 전투기의 작동 방법을 잘 알수록 더 쉽게 날 수 있다. 조종사가 전투기 조작 방법을 배우기 위해 받는 훈련을 생각해보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루고 움직이는 법을 배우기 위해 훈련받아야 한다. 조종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초부터 훈련받아야 한다. 그래서 결국 당신은 정말로 누구인가? 몸이라 부르는 외형 속에 있는 지적인 에너지다. 당신에게는 몸과 두뇌, 즉 매개체가 있다. 당신에게는 6가지 지적 기능을 하는 의식적 마음이 있다. 당신에게는 3가지 기능을 하는 무의식적 마음이 있다. 당신에게는 사이버네틱 메커니즘이라는 내부 조절 장치가 있어서 당신이 설정한 프로그램 또는 목표에서 벗어나는지 평가하고 필요하면 자동으로 수정한다. 당신에게는 망상의 활성화 체계라는 광속의 개인 검색 엔진이 없어서 주변의 모든 자료를 거르고 당신에게 중요한 것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많은 사람이 은혜로 받은 신체적, 정신적 선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정신적 능력은 전통적인 IQ 또는 지능지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능을 결정한다고 여기는 IQ는 우리가 소유한 다양한 유형의 지능들 중 그저 하나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영적, 감정적, 직관적 지능 또한 존재한다. 신체. 사람의 몸은 경이 그 자체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기계와도 같지 않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유일한 매개체인 몸을 마치 다 쓰고 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나 있는 것처럼 다룬다. 당신은 자기 몸이 어떻게 작동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로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한다. 당신은 신체의 오감으로 듣고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그런 자극들을 알아차리고 내가 그것을 지각과 과거의 조건에 기초한 내부 지식으로 바꾼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제트기처럼 여기저기 다니도록 창조되었고 오감은 각기 다른 주파수에 다양한 에너지원에서 오는 정보들을 취합한다. 오감은 오늘날 당신이 사는 물리적 세계를 당신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엄청나게 발전해왔다. 당신은 음파로 이뤄진 소리를 듣는다. 눈으로는 광파를 보며 당신이 마음의 화면으로 보는 이미지는 정보 안에 있는 에너지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것을 익숙하게 보면 뇌는 눈으로 보고 이전의 기억을 통해 인지한 그 정보를 분석한다. 만일 소리나 이미지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기억은행에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기까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게 된다. 당신의 뇌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주파수를 해독하고 당신이 겪은 모든 경험을 보관할 능력이 있다. 또한 정보를 분석한다. 그러면 당신은 신념이나 습관, 상황 같은 다양한 요인의 기초에 결정을 내린다.
당신의 뇌는 대단히 훌륭한 장치인 것이다. 당신과 나는 몸이라 불리는 구조물 안에 있는 순수한 지적 에너지다. 영과 마음, 몸 사이의 흐름은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창의적이다. 정신신경면역학 연구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신체 건강 또는 건강 이상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줌으로써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20대 초반에 나는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았다. 분명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지만 의학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난처한 질환이었다. 어떤 증상이 있었나? 대장에 생긴 궤양 때문에 출혈과 심각한 염증, 또 그로 인한 복부 통증과 설사 등 불편한 증상이 많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에 일화를 갖고 있는지 아는가? 이 궤양성 대장염 덕에 나에게는 그런 일화가 생겼다. 당시에 나는 부동산 중개업에서 나 스스로가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사실 나는 돈을 많이 쓰는 고객들을 몬트리올에서 토론토로 이주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나이가 들어 보이려고 애를 쓰는 22살의 야망 있는 청년이었다. 어느 날 은행장인 고객을 태우러 내 차 캐딜락 세단 드비를 운전해서 갔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꼭 아버지 차를 몰고 나온 듯 보였을 것 같다. 최신 모델의 내부가 은백색이었던 차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완벽히 어울렸다. 40대 중개업자라면 말이다. 상당히 멋져 보였음에도 나는 3, 4주째 궤양성 대장염을 심하게 앓고 있던 터라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발작이 일어났다. 결장이 심하게 부었다. 나는 몇 주 동안 음식을 별로 먹지 못했는데 모든 음식이 들어가면 속에서 파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나는 공항에서 고객을 차에 태운 뒤 가장 가까운 주유소로 직진했다. 주유소로 진입해 차에서 뛰어내려서는 화장실로 달렸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멋진 이탈리아 맞춤 양복을 그야말로 다 버렸다. 대박 실례를 범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바지와 속옷을 벗어 조그맣고 하얀 세면대에서 종이 수건을 가지고 깨끗이 하려고 애를 썼다. 30분쯤 뒤 화가 난 고객이 남자 화장실로 들어왔다가 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양말까지 말끔히 신은 반면에 맨 엉덩이를 드러낸 채 있는 나를 발견했다. 그는 충격을 받은 듯했다. 무슨 일입니까? 괜찮아요? 아마도 내가 폭행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한 듯 그가 물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는가?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내 상황을 알리고 바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갖고 다니는 여벌이 차 트렁크에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가져다 준 옷으로 갈아입었고 우리는 내 집으로 운전해 갔다. 집에서 나는 제대로 씻을 수 있었다. 사실 그날 나는 그 남자와 전화로만 통화했었지. 처음 보는 사이였다. 하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친절히 행동했다. 지금은 그때 일에 대해 웃을 수 있지만 당시에 나는 너무 창피하고 당황스러워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도 내가 이 일화를 소개하는 것은 그게 그리 중한 병이 아니더라도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말도 안 되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정신력으로 다스릴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에 나는 정신력으로 문제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문제를 그저 억누르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있는 곳은 정말이지 나의 정신이었다. 나는 그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매일 알약 25알을 먹고 코르티손 관장을 2번씩 했다. 그것은 유쾌하지 않았다. 더구나 나는 미혼이었고 데이트를 하려고 노력 중이었으니 말이다. 얼마 전에 나는 그 병을 다스렸지만 환자였던 동안에는 비참했다. 나는 그 끔찍한 질환의 결과를 바꾸기로 결심하고는 그 질환에 대해 공부했다. 스트레스가 증상 발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된 후 나 스스로 병을 치료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 병으로 인해 굴욕감을 느낀 게 단지 주유소에서의 사건뿐만이 아니었기에 나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그건 당황스러운 일을 겪으면 누구든 그 병에 그만 굴복하고 끌려가거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다룰 거라고 생각한다. 인과 법칙은 매우 중요하다.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다른 사람의 행동의 결과를 빈번히 본다. 그런데 우리는 옳은 생각, 즉 우리가 삶에서 얻고 싶은 결과를 낳게 할 생각을 하길 원한다. 모든 것이 생각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원인에 집중하면 결과는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나는 인과 법칙을 머릿속에 확고히 새기며 궤양성 대장염의 전문가가 되었다. 심지어 나의 내과 의사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 의사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약을 추천하는 것뿐이었다. 대신에 나는 엄격한 식이요법을 감행했고 어마어마한 양의 영상화와 적절한 식사, 운동, 긍정의 말, 글쓰기를 병행했다. 스트레스와 병을 유발하는 옛 일정표를 치우고서 여유있고 침착하며 평온한 나 자신을 날마다 그려보았다. 그리고 나의 결장이 치료되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음과 같은 긍정의 말을 써서 내가 온종일 볼 수 있도록 곳곳에 붙여놓고 자주 반복해 읽었다. 나의 몸과 몸 안의 모든 장기는 나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무한 기능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가 나를 치유할 방법을 안다. 그가 지혜로 나의 모든 장기와 조직, 뼈, 근육을 만들었다. 내 안에 있는 이 무한한 치유하는 존재가 지금 내 존재의 원자 하나하나를 바꾸고 나를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들고 있다.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의 치유에 대해 감사한다. 내 안에 있는 창조적 지능이 행하는 일이 너무도 경이롭다. 나는 지금 완벽히 건강하다. 요컨대 나는 내 몸을 디펙 초프라가 매우 유려하게 제시하듯 세포 수준에서부터 개조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인간의 몸은 스스로 끊임없이 활기를 되찾는다. 간세포는 약 6주 만에, 피부세포는 단 4주 만에, 위벽세포는 단 4일 만에, 안구세포는 단 이틀 만에 재생된다. 매초 1000만 개의 세포가 죽고 1000만 개 이상의 세포가 재생된다. 초프라는 설명한다. 질병이 발생하면 세포가 그 질병을 기억하고 그 세포가 재생되어 병을 지속시킨다. 초프라가 말하는 그 유령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다면 그 질병 또한 제한하고 제거할 수 있다. 스스로 치유하기에 성공한 사람은 공백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장소는 생각 뒤에 사색가가 존재한다는 공간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를 당신의 본질과 접촉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몸과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근원 사이의 연결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 지능이 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했고 지능이 그 모든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그저 제한된 조건 안에서 살며 그들은 오직 그 안에 있는 것만 보거나 느낄 수 있다고 받아들이며 산다. 그러나 초프라를 비롯한 많은 의사는 자연적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알고 있다. 그들은 명상과 더 높은 자아와의 재연결을 통해 시력을 되찾거나 양성 종양이 치유되었고 나의 경우는 궤양이 나았다. 당신의 더 높은 자 또는 영적인 측면은 우주의 주요한 부분이며 마찬가지로 당신 몸에서도 주요한 부분이다.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말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의 일부이며 그것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는 서로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것과 분리된 별개가 아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성과를 얻으려면 단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의 목표와 꿈을 성취하는 보다 쉽고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당신 몸의 핵심적이고 화학적이며 물리적 능력을 우주와 당신의 더 높은 자아의 힘과 함께 사용한다면 모든 것이 완벽히 흐른다. 자연에서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그러하든 말이다. 인간이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연에는 완벽한 균형이 있다. 따라서 당신은
당신의 길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의 몸이 로켓 우주선이고 당신의 영적인 면은 추진 로켓, 즉 부스터라고. 부스터가 당신의 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당신도 동의할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로켓 우주선을 힘들게 끌고 다니면서도 부스터를 켜고 사용할 줄 모른다. 부스터를 작동시키자 당신의 몸에는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운영 체제가 있다. 어떤 기능은 우리가 잠재의식적 마음이라 부르는 것에 통제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또 어떤 기능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엇을 먹을지 선택하는 기능 같은 것 말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체제의 정확한 기능과 능력을 이해해야 각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 일단 당신이 원래 의도된 대로 재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전에 없이 순리대로 흘러갈 것이다. 먼저 당신의 의식적 부분부터 시작해보자. 의식적 부분은 파악하기 쉽다. 6가지 지적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완벽히 통제하고 전부 다 알고 있는 기능들이다. 이런 기능들에 대해 전에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놀라지 마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런 중요한 정보를 배워야 하는가? 내가 아는 한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정보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확한 원인을 알고자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지만 나는 이런 근원적인 원칙을 정말로 알고자 하는 사람을 좀처럼 만나지 못했다. 이 원칙은 매우 유익하다. 나는 의식적 마음의 편리함에 대해 20년 전 나의 초기 스승이자 멘토의 한 분인 밥 프록터에게 상세히 설명을 들었다. 또한 그는 당신이 뒤에서 읽게 될 법칙들을 내게 설명해준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다. 나는 그가 이런 개념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복잡한 주제들의 정수를 뽑아 실행할 수 있는 원칙들로 재구성한 대가라고 생각한다. 당신의 첫 번째 지적 기능은 이성이다. 의식적 측면은 당신이 거리를 걷거나 야구공을 치거나 바느질을 하는 등 일상을 살아갈 때 결정을 내리게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의식하게 한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 전체를 의식적 마음이 담당한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끔 생각을 정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당신의 생각을 선택할 수 없다. 누가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끔 강제할 수 있어도 당신의 생각은 전적으로 당신이 통제한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면 그것이 당신 몸에 감각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행동을 취하고 그러면 결과가 만들어진다. 어떤 결과이든 그것에 앞서 행동이 있다. 바로 당신이 선택한 행동이 따라서 당신은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만일 당신의 삶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성을 사용해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평가하기 위해 이성, 즉 의식적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당신의 최고 강점이 아니라면 진지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라. 멘토와 함께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배울 것이다. 당신의 두 번째 지적 기능은 의지다. 의지는 정신적 강인함이다. 의지가 없다면 풍요한 삶을 살 희망도 결코 없다. 주변의 모든 게 무너지는 듯 할 때 당신의 의지가 결의를 다지게 하고 몸이 더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의지가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서부 펜실베니아에서 지하 240피트 수된 수직 갱도에 갇힌 9명의 탄광 강부를 궁지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의 의지였다. 그들은 초반 20시간 동안 그저 구조 작업만 기다렸다. 굴착 장비가 서부 버지니아에서부터 그 현장까지 와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형 드릴 비트가 100비트 아래에 단단한 암석에 부딪히자 그들은 구조 작업이 재개되기까지 또다시 18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광부들은 구조 작업자들과 직접 소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구조팀이 그들을 찾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 작업을 포기했는지 등 어떤 상황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들 중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종이에 남긴 사람이 여럿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들은 갱도 밖으로 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꼭 붙들었다. 의지를 놓지 않았다. 결국 9명의 강부 모두가 구조되었다. 물이 찬 비좁은 갱도 안에서 무거운 작업복에 77시간 짓눌려 있으면 누구라도 쉽게 공황에 빠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힘을 내서 끝까지 침착했고 살아남았다. 갱도 내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구조자들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렸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의 몸을 묶어 연결했다. 설사 누가 죽더라도 차가운 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머리를 계속 들고 있었다. 수면이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모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가며 말이다. 이것은 광부 자신들의 의지와 구조자들의 헌신, 가족들의 믿음으로 광부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다. 한 여인은 남편과 형제가 갱도에 갇혀있는 시간 동안 내내 기도했다. 나는 알았어요. 그들이 살아올 것을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마찬가지로 영감을 불어넣으면 위기가 아닐 때라도 언제든 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의지는 당신의 가장 큰 자원 중 하나다.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정확히 선택하고 중요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하려는 당신의 의지가 힘든 시기에 당신을 지탱해준다. 일반적으로 당신의 삶의 성과는 당신의 큰 의지로 결정된다. 탁월한 관계, 물질적 풍요, 빛나는 건강 등을 이뤄내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의지력을 갖고 태어난 것 같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저 포기하고 마는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하더라도 오른다. 만일 당신이 스스로 의지력이 약한 것 같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이 열망하는 것을 찾아라. 거기서부터 의지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갱도에 갇힌 강부들에게서는 삶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효과를 발휘했다. 당신은 삶 속에서 당신이 많이 끌리는 것에 더 많은 의지를 발휘하게 된다. 당신을 흥분시키는 뭔가 크고 흥미롭지만 성취하기 쉽지만은 않은 것을 찾아라. 그것을 해봐라. 의지는 근육처럼 발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수록 더욱더 강해진다. 당신의 세 번째 지적 기능은 기억이다. 이건 역시 근육과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더 많이 훈련한다. 신경 또는 화학적 문제를 차단하면 누구나 뛰어난 기억력을 가질 수 있다. 기억력을 강력하게 유지하기란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떤 것이든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라는 속담을 기억하라. 기억 속의 핵심은 훈련인데 당신 내에 저장된 것을 떠올리는 기법을 배우면 된다. 기억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만일 당신이 원하는 만큼 기억력이 기능하지 못한다면 의식적 마음을 개발하는 몇 가지 훈련을 시작하라. 기억력을 위해 뭔가를 하기 시작하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게임과 방법이 수도 없이 많다. 나의 자녀들은 항상 집중놀이를 한다. 카드 한 벌을 펼쳐서 엎어놓은 뒤 한 번에 한 장씩 바로 돌려놓으면서 짝을 맞춘다. 카드에 맞는 짝의 위치를 기억하는 게임의 다양한 버전이다. 또한 성인의 기억력 향상을 위해 고안된 책이나 강의 등 다양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기억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당신의 네 번째 지적 기능은 인식이다. 당신은 아마 우편 및 화물 특송회사 페덱스의 로고를 수없이 봤을 텐데 거기서 화살표를 본 적이 있는가? 화살표를 찾을 수 있겠는지 다음 그림을 한번 보라. 주의 깊게 봐라. 바로 그림 속에 있다. 찾았는가? 못 찾았다면 철자. 2와 X 사이의 공간을 보라.
화살표를 찾았다면 앞으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 알아채든 못 알아채든 당신은 화살표를 내내 보았다. 그것은 그 자리에 쭉 있었으니까. 당신이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보는 것과 인식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과 달리 우리는 사물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눈을 통해서 본다. 빛은 우리 눈에 동공을 통과해 망막에 닿고 우리 마음의 상을 만들어낸다. 뇌는 그 상이 익숙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의식에서 탈락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다 보지 못한다. 오로지 익숙하게 본 것만 본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제 현상을 단지 언뜻 본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우리의 신체 감각뿐만 아니라 정신의 더 높은 기능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다른 식으로 무엇이 가능한지 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 자신과 우주 사이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춤을 추기 시작하라. 사실 우리는 세계를 실제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존재하는 대로 본다. 우리의 신념과 습관이 필터로 작용해 진실과 가능성에 방해가 된다. 신념과 습관은 정신적 맹점을 만들고 이 맹점은 또 우리의 현실에 대한 내부 지도와 조화되지 않는 시각적 또는 감각적 자료 입력을 빠뜨린다. 우리는 신념이라는 선입관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주장한다. 그 결과 신념과 습관은 우리의 자존감과 다양한 관계, 성공, 업무 능력,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지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을 보고 대하는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신념이나 습관, 조건에 기초해 세상을 다르게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인식은 일종의 만능패다. 사람들은 서로 신념이 비슷할 수 있지만 살면서 겪는 사건들을 분류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로 경험 또한 달라지는 것이다. 보는데 마음이 열려있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이해력이 좋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이다. 당신의 관점은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에서 단지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또 다른 관점의 문을 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속과하면 당신의 경험은 풍부해진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갈등이 사람들의 경직된 인식과 마음가짐에서 야기된다. 사람들은 세상이 단순히 자신들이 배우고 가진 프로그램과 신념에 기초한다고 여긴다. 다른 사람의 관점과 신념을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에 맞닥뜨리면 당신의 내적 대화에 주의하라. 그 상황에 당신이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 의식하라. 자신에게 물어라.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반응하는가? 마음을 엄밀히 조사하면 당신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할 때 누가 끼어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보라. 그 차가 지나가도록 침착하게 허용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든 분노를 표출할 것인가? 다른 차의 침입 때문에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방향을 틀 것인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든 거기에는 당신 자신을 향한 단 하나의 물음이 깔려있다. 다른 운전자의 성격이나 운전 방식에 대한 물음이 아니다. 바로 당신에 관한 물음이다. 누군가 나를 가로막았다면 그것은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은 그가 날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저 사람이 그저 미치광이처럼 운전할 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은 늘 나를 이용해 라고 말할지 모른다. 로스앤젤레스에 살 때 나는 운전하는 동안 누가 앞으로 끼어들거나 교통이 정체될 때마다 내가 미친 듯이 분노하는지 나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큰 훈련이 되었다. 그래서 내 견해의 함정에 빠지는 대신 교통체증 때문이야.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관찰했다면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과 상관이 없는 또 다른 경우에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라. 그 상황에서도 단지 교통체증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살면서 하는 당신의 모든 반응은 하나의 가능한 인식을, 즉 무한한 견해 중 단 하나의 가능한 해석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이 판단하지 않는 관찰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이다. 당신의 5번째 지적 기능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은 정신이 활동할 수 있는 큰 영역을 제공한다. 창의적 과정은 이 가능성과 탐험의 장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놀라운 것에 대해 꿈꾼다면 어떻겠는가? 창의적인 사람들은 모두 상상력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 단순한 생각에서부터 확실한 실제를 끌어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상상력으로 헬리콥터와 탱크, 낙하산을 비롯해 그의 시대에는 만들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발명품을 그렸다. 그는 모든 정보와 가능성의 영역을 활용했다. 모든 것은 먼저 머릿속에서 창조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 형태로 만들어진다. 당신은 원하든 뭐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당신의 모든 지능과 에너지와 함께 상상력을 완전히 활용하라. 당신은 상상력을 통해 비물질성의 또 다른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머릿속의 생각 또는 비전은 당신의 마음이라는 화면에 뜬 이미지를 형성하는 에너지 가운데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하다. 당신은 뭐든 상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당신이 보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등가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이 창조하고 발견한 모든 것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다. 상상력은 의식적 마음 가운데서 가장 오해받는 영역 중의 하나다. 어른들은 때때로 매우 활동적인 아이들이 어른들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 그들의 상상력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상상력을 칭찬해줘야 한다. 설사 그것이 적절하거나 성숙하거나 예의 바르게 보이지 않을 때도 말이다. 상상력은 가능성의 세계로 직접 연결된다.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에게 1억 원의 여윳돈이 생겨 뭐든 할 수 있다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최고로 낭만적 사랑 관계를 갖게 된다고 상상만이라도 해보라. 희망으로 날아오르라. 이 모든 좋은 것을 상상할 때 당신의 몸은 긍정적인 주파수에 진동한다. 그것을 느낄 수 있겠는가? 이제 당신에게는 원하는 만큼 상상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리고 어떤 생각과 느낌을 거듭 반복하는 상상력을 사용하면 잠재적 수준에서 그 주파수 안에 있도록 하는 조정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때 당신의 목표와 꿈이 당신에게로 끌려온다. 당신의 6번째 지적 지능은 직감이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엄청나게 강력한 직감은 진동을 맞건 틀리건 막연한 느낌을 알아챈다. 이 직감은 심지어 서로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어도 그 사람에 대해 갖게 되는 느낌이고 위험이 있음을 감지하는 느낌이며 사업이나 사생활에서 빠르게 행동을 취해 기회를 잡아야 함을 알려주는 느낌이다. 느낌은 진동을 알아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 몸의 원자와 세포의 떨림이다. 당신은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고 직감을 믿으며 직감이 뭔가를 알려주려고 할 때 알아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나치게 머리에 의존하고 분석하려 드는 경향이 있는 남자보다 여성은 직감이 더 뛰어나다고들 한다. 물론 이 말은 단지 일반화에 불과하다. 누구든 직관적일 수 있고 또 누구든 분석적일 수 있다. 그리고 직감을 단지 뉴에이지 가입자나 열혈 환경 운동가를 위한 다소 믿을 수 없는 발상 정도로 여기지 마라. 직감과 관련해 나는 첫 분별력을 거리에서 얻었다. 거리에서 나는 위험을 피하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했다. 직감이 내가 일일이 다 셀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내 목숨을 구했고 한 번 이상 감옥행을 피할 수 있게 해줬다. 나는 내 직감을 믿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부동산 중개업이 내게 맞는 직업이라는 예감을 자연스럽게 따랐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 여행을 할 때라는 직감이 왔을 때 세계 여행을 감행했다. 직감이 내게 1999년 주요 인터넷 거래에 진입할 때를 알려줬고 또한 시장이 완전히 붕괴하기 직전 거기서 빠져나올 때도 알려줬다. 또한 나는 5개월 동안 내 느낌을 진단하며 퇴장을 미루지 않았다면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냈을 것이다. 지금 나는 불평하는 게 아니다. 언제나 느낌의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 너무도 중요함을 확실히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나는 매번 내 직감을 믿고 따를 때마다 큰일을 해냈다. 직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머리보다 직감을 더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라. 좋은 생각을 심어라. 정원사가 씨를 심을 때 첫째 임무는 심는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임무는 물을 주고 땅속에서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며 심은 씨를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다. 누구든 씨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려고 날마다 씨를 파내어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씨가 자랄 것을 믿는다. 우리가 씨가 자랄 것을 아는 것은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씨를 심어왔고 알맞은 조건만 갖춰지면 씨 대부분이 싹을 틔웠기 때문이다. 시험대가 있다. 사람들 대부분은 물질적인 것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 즉각적인 만족을 얻길 원하고 즉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인내심을 잃는다. 사람들은 증거를 원한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창조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그 과정 또한 기쁘게 지켜볼 가치가 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놀라운 것들, 그 중에서도 나의 두 아들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경외감을 갖고 지켜봤다. 반면에 사람들의 인생이 그들의 선택과 이해 부족 때문에 파괴되는 모습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지는 더 없는 기쁨이 아니라 수치라고 늘 말해왔다. 사실 비물질적 세계의 무언가가 물질로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날, 주, 해가 걸리는지 당신은 모른다. 당신에게 제안한다. 물질적인 증거가 없어도 믿으라고. 우주는 완벽하며 당신이 갈망하는 씨를 심고 돌보기만 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우주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사실을 붙잡으라고. 믿음을 가져라.